제가 논문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축약을 해서 이 발표 자료로 드리려고 했는데 대부분 세미나가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해가지고 그 논문을 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제 발표 자료는 그림만 보셔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 동해 지역에서 군사 역학 문제가 통일 에너지와 연관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는데, 우리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주변 여러 국가가 우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서 외교적 그리고 지정학적인 사전 정비 작업이 중요하고, 이런 정비 작업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 바로 우리 한반도 주변의 해양 관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동해 지역이 앞으로 특히 북극 항로가 생기고, 북극 항로가 지금 운행을 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운행이 되는 그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 주변에서 주변국 간의 이해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가장 신경을 곤두서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통일 문제의 주변국의 정리에서 북한 문제 이외에 주변국 간의 외교 간의 갈등에서 가장 우리가 민감한 사항으로 봐가지고 제가 군사역학 문제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림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하실 수 있도록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북아시아 평화는 해양 안전 관리다. 물론 이제 지금 북한이 있어서 우리가 삼면이 바다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륙으로 가는 길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양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고, 이 해양 안전 관리가 주변국 간의 강대국 간의 여러 가지 이익이 겹쳐서 이 안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또 이런 관리가 안전 관리를 함에 있어서 주변국 간의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 있죠. 인도태평양 전략과 1대1로 여기에서 바로 맞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는 게 뭐냐면은, 제가 울릉도를 5번 갔다 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2번은 우리 애가 울릉도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 이삿짐을 나르러 갔고, 3번은 제가 울릉도에 그 매료돼서 갔고, 그 다음에 독도를 보기 위해서 갔는데 지금 독도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날씨가 불순했고 또 이 가는 일행이 이 배멀미를 많이 해서 못 갔습니다만, 제가 하여튼 독도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울릉도에 가는 사람이 2분의 1이 독도를 갑니다. 그런데 이 독도를 그렇게 많이 가는 그 애국자가 많은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제가 동부역사재단에서 기획관으로 근무를 했는데 독도 관련 자료가 논문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우리가 학문적으로 깊이 연구해야 되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 독도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논문을 4편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하면 4편인데 이 논문에서 이게 쓰면서 느끼는 게 독도에 관련 논문이 거의 없어요, 한국에서. 이제 물론 과거 역사적인 증명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인 증명은 있지만 앞으로 독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나갈 건가, 이 군사적인 문제와 연결시켜서 독도에 관한 논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과거 수백 년간 일본과 중국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명가도를 외쳤죠. 그게 바로 뭡니까? 명나라하고 싸움을 하기 위해서 조선이 길을 비켜달라는 그런 명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청일전쟁 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산만에서 풍도해전이 첫 시발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한반도 주위가 일본과 중국의 전략적인 이해충돌이 아주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이 청일전쟁에서는 우리 고승호 청나라 선박이었죠. 영국 선박인데 청나라 군사가 1200명이 타고 있는 그 배가 바로 이 아산만 앞에서 일본군의 침입으로 수장됐습니다.
이런 한반도 주위의 그런 긴장 관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왜? 과거에는 중국이 강대국이었고 일본이 약소국이었지만 지금은 그 상태가 다른 형태로 나타나서 다시 중국이 이 아시아의 지배권을 획득하고자 하고 일본은 일시적인 강대국이었다가 다시 약소국, 중진국으로 지금 변화하는 상태에서 한반도 주위에서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충돌이 지금 강화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지금 탄소 제로 시대에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지구 온난화를 없앨까 이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 못지않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우리 탄소 제로 시대를 방해하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화석 연료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또 한 번 지금 깨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결국 탄소 제로 시대를 뒷걸음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또 관계없이 이 지구 북극해 온도는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금까지의 남방 항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남방 항로보다도 앞으로는 북방 항로가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북방 항로를 움직이는 그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북방 항로가 움직이죠. 그런데 가장 지금 일본이 많이 이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일본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북방 항로를 이용하면 보통 22,000km인데 15,000km로 줄이고, 그러니까 연료도 세이빙되고 날짜도 거의 일주일간 빨리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방 항로가 앞으로도 계속 확장되면 확장됐지 이 횟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방 항로 한가운데 울릉도와 독도와 옥기섬 사이로 이 북방 항로가 연결이 된다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만약에 북방 항로가 계속 연결이 되면 그중에서 가장 혜택을 보는 나라는 중국이다 이거죠. 일본은 태평양 쪽으로 가는 코스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중국은 이 북방 항로, 울릉도, 독도, 옥기섬 사이를 통하는 북방 항로를 통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일본의 서쪽 전부가 중국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일본 전략상으로서 아주 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해 지역이 앞으로 계속 지구온난화가 되면 될수록, 그리고 북방 항로가 계속 운행되면 될수록 중국과 일본의 첨단 이익 충돌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지금 동해 지역에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냐면 동해 지역에 지금 북한 미사일 시험장은 단골 손님으로 동해 지역이죠. 또 거기다가 지금 오징어, 울릉도 가도 오징어를 여러분들이 더 싼 가격으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징어들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서서히 북한 쪽으로도 북한 EEZ 지역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 EEZ 지역이 오징어 잡이에 지금 좋은 조건인데 북한에서 이 중국한테 EEZ 사용료를 받고 중국 어선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거기서 오징어 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도 가끔 신문에 보면은 중국하고 러시아 공군이 카디즈, 한국 식별구역이죠. 한국 식별구역을 넘나드는 게 지금 2018년 이후에 적어도 10회 정도 평균적으로 넘나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독도 영유권 문제죠. 독도 영유권 문제가 가장 최근에 독도 영유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018년에 광개토 대왕 함이 일본의 해상 초계기와 신경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에서 해상 초계기를 향해서 조준을 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성명을 해서 우리 한국에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대응 설명을 한 굉장히 복잡한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런 게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왜 계속 일어날 수 있냐면 이 일본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독도를 자기 영토로 생각하고 독도를 기점으로
북한 조난 선박이 170km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170km는 EEZ 지역이잖아요. EEZ 지역. 170km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 영토로 생각하고 해상 초계기가 순찰을 하다가 이게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이 북방 항로로 독도 근방으로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 할수록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중국이 상선만 다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군함이 다닐 거고, 이미 중국 군함도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앞으로 어떻게 독도 영유권 관련 문제가 재부상이 되면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주요 핵심 요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방어 전략은 보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전략은 반접근 지역 거부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제1도련선에서는 지역 거부, 그러니까 다른 배들이 오는 걸 거부를 하는 거고, 저기 사이판하고 괌 쪽으로 있는 제2도련선으로는 이걸 반접근, 접근에 반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어 전략으로 보면 동해 지역이 사실 1도련선과 2도련선의 중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1도련선과 2도련선보다 훨씬 동해 지역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지금 남중국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스플렌드 제도, 그다음에 뭐 파라셀 제도를 몽땅 포함해서 저렇게 크게 자기의 영토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전부 다 이제 약소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만 해도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 중국의 영토를 미국의 전투함이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일본이 어떻게 통과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때 그래도 스탠스는 미국, 일본이 공격적인 자세고 중국이 수비적인 자세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의 대륙이 노출되고 중국의 섬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공격의 이런 스탠스가 앞으로 동해바다에서는 완전히 바뀌어서 일본이 수비 자세고 중국이 공격 자세가 되는, 그러니까 공수가 전환이 된다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영국이 여러 가지 해군 전략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첨단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 첨단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나라의 해군을 묶어놓는 게 해안선에 그대로 방치하고 그 나라의 해군이 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해군의 전략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걸 우리 동해안에 대입 시켜보면은 중국은 일본이 중국 군함이 동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의 해군을 그 위치에 그대로 고정시키면서 자기네들 남중국에 동중국에서 다른 작전을 깨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만약에 지금 남중국해하고 동중국해에서 자기네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바로 동해로 와가지고 동해에서 자기네들이 불리했던 걸 만회하는 전략으로 동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군인들끼리의 접촉은 상당히 원래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최고 지도자들이 다 합의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군인 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준군사 조직이 우선적으로 충돌하는 게 지금까지의 해양 위험 요소의 패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는 해군 경찰이죠. 해양 경찰이죠. 해경과 해상 민병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군대를 대신해서 허드렛 일을 다 하면서 야금야금 중국의 이익을 상대방으로부터 뺏어가는 게 이게 바로 중국의 정책이죠. 자, 일본에서는 이에 비해서 일본 해상 자위대는 군인이지만 해상 보안처는 한국의 해양 경찰 같은 조직이죠. 그래서 중국의 해경과 해상 민병에 대응해서 일본에서는 해상 보안청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준군사 조직이 우선적으로 충돌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이상 더 wak화되면은 양쪽의 군인이 충돌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해양 군사력 2013년에 1대1로가 발표됐죠. 1대1로는 육상과 해상 주요 노선인데 이게 이제 2015년 5월에 6대 경제 현황을 발표하면서 이게 좀 더 구체화되고 2017년에는 이제 북극 항로가 본격적으로 지금 준비하는 작업에서 북극 항로에 1대1로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1로 중에 하나에 포함되고 육상까지 포함하면은 1대 구간도 북극 항로 일부와 연계점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대1로는 지금 중국에서 최대 국책 사업을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대규모 국가 간 협력 사업입니다. 1대1로 작업에서 중국이 지금 바라는 건 뭡니까? 중동, 아프리카의 초점이죠. 중동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중국으로 가져오느냐. 이 작업의 일환이 1대1로 작업인데 문제는 여기서 이 태평양 부분에서 태평양과 인도양 부분에서 미국, 일본, 인도, 호주와 인도태평양 구상과 여기서 맞부딪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 될수록 양 진영 간의 본격화되면 될수록 한국이 곤란해진다. 왜? 한국은 동해가 태평양, 서태평양 일환으로 포함돼서 바로 중국과 일본의 첨단 충돌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어떤 사람은 1대1로의 1도까지 포함하자. 그 1도가 바로 북극 항로다. 이렇게 청와대 국정연구원 후한강 교수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대규모적인 이슈를 못 받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중국의 주요 항로를 보면 보통 남방 항로죠. 남방 항로 거의 80% 중국의 모든 수송선과 모든 상선 여객선이 80%는 남방 항로를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 항로를 통하는 건 거의 일부인데 이 남중국해, 싱가포르, 말라카 해역 이 말라카의 딜레마 중국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게 하나는 말라카 딜레마인데 말라카 딜레마에 대해서는 천천히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국에서 지금도 쓰시마 해역 우리 부산 옆에 쓰시마 해역 그리고 동해 그 다음에 스가루 해역 그리고 태평양 그 이외에 또 태평양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 있는 바시 해협을 통과하는 그런 북방 항로가 있습니다. 북방 항로 중에서 베링 해협 쪽에서 미국으로 가는 게 북동 항로고 그 다음에 저쪽 러시아 쪽으로 가는 게 북서 항로인데 문제는 여기서 주요 쟁점은 지금 북서 항로입니다. 북서 항로. 북극권 활동에 대해서 중국이 서서히 지금 강대국이 되면서 사실 북극 이사회는 중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중국은 북극 인접국으로만 지금까지 역할을 하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업서브 국가입니다. 한국, 일본 다 업서브 국가죠. 그러니까 한국, 일본과 동등한 자격인데 중국이 러시아에다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러시아에 환심을 사서 지금 중국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북극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극에 중국이 여러 가지 경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 뒷전이고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적 이익이라는 겁니다. 중국의 북극 항로를 어떻게 잘 이용하고 북극 항로에 어떻게 군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가가 중국의 실제 북극권에 대한 관심의 최1번이라는 거죠. 지금 전략적 이익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말라카의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핵 억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중국으로부터 모든 수입이 자원 그리고 석유, 석탄 이런 수입이
러시아로부터 바로 다이렉트도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부터 다이렉트로 올 수도 있지만 거의 80%는 여기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카 해협을 80%가 통과하는데, 말라카 해협이 만약에 어떤 이유로 봉쇄가 되면 중국은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중국 사람들이 말라카 딜레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방 항로를 중국이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이 말라카 딜레마에서 어떻게든지 빠져나와야겠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핵 억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의 핵무기 개수는 미국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 대등하게 지금 견줄 수 있느냐? 그런데 핵무기는 함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들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왔던 자기네들 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는 어떻게든지 미국한테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핵으로 입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기네들이 중국에서 바로 ICBM을 발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래스카에 미군 기지가 생기고부터 중국의 핵이 바로 미국까지 도달하기 전에 알래스카 미군 기지에서 다 미군의 미사일 방어로 격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해군이 지금 진급의 7,000톤의 해군이 가지고 있는 거랑2라는 미사일이 있는데, 그걸 미사일을 발사하면 7,000km 사정거리인데 이건 미국 동부 해안에 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든지 북방 항로로 가서 북방 항로의 핵 원자력 잠수함을 북방 항로에 있는 베링 해협까지 가지고 가서 거기서 미국에 타격을 하는 SLBM식으로 타격을 하는 게 미국의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핵 억지 전략의 일환으로 북방 항로를 지금 자기네들이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잠수함이 무조건 가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소야 해협이라고 해서 일본의 최북단 해협인데 여기에는 바위가 많아가지고 잠수함이 가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고, 또 저 베링 해협은 수심이 30에서 50m밖에 안 돼서 금방 노출이 돼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고, 해저 지형도 중국이 지금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게 이제 핵 억지가 잠재적인 이유로밖에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중국 해군의 현대화인데, 중국 해군의 현대화는 이런 부분은 제가 상세히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게 해서 제가 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개혁. 국방개혁이 과거에는 육군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해군 중심으로 중국의 국방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중국 해군이 중국 해군이 못하는 분야를 해경이 하고 있다. 특히 이제 또 해경이 인민 무장 경찰 부대로서 실탄 사격까지 하면서 해군과 직접적으로 작전을 연계해 가지고 군인이 참가하지 않았고 민간인이다 이런 걸 해외에 어필하면서 자기네들 실리를 취하고자 합니다. 해상민병은 해경보다 더 밑에 있는데 이 해상민병도 우리 과거 2016년에 우리 서해에서 우리 고속단정이 침몰됐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의 해상민병으로부터 당한 겁니다. 왜? 어선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우리 덩치가 적은 고속종을 밀어붙이면은 당연히 침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밀어붙인 게 아니고 여러 번 밀어붙여서 우리 고속단정이 침몰한 게 있는데 이런 게 바로 해상민병입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남중국해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 해상민병은 필요할 때는 어업에 종사하면서 국가에서 부르면은 같이 작전에 참여하는, 그래서 연료 탄약 보급도 하고 같이 또 감시활동 정찰도 하는 이런 중국의 해상민병이 굉장히 많다. 해상민병이 지금 약 800만 명 정도로까지 통계에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1978년에는 거의 70만 수준에서 지금 거의 800만까지 가지 않느냐. 이제 중국의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회색 지대 전략으로 보면 됩니다. 살라미 전술이 뭡니까?
그 소세지를 얇게 썰어가지고 써는 것 같이 모르면서 소세지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기정사실화 하면서 대리전을 하는, 그러니까 이 해경과 해상 민병을 통해서 야금야금 먹어가는 게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입니다. 이걸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양배추 전략이라고 하는데, 양배추 전략은 뭐냐면 캐비지 스트래티지인데, 양배추가 입이 여러 개 있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중국의 해군보다도 해경이 가고 그 다음에 해상 민병, 그 수많은 해상 민병이 가가지고 주위를 둘러싸가지고 중국의 이익을 획득하면서 그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야금야금 한다 그래서 이 회색지대 전략을 지금 중국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배추 전략. 이 회색지대 전술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중국이 저쪽 그 동중국해에서 지금 자기네들 조그만 섬을 갖다가 다시 이제 섬을 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게 바로 야금야금 하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입니다. 그 사례는 뭐 스플렌드 반도, 그 다음에 또 파라셀 군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국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중국은 어떤 나라가 분쟁을 할 때 반드시 그 나라가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약할 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플렌드 반도, 베트남으로부터 스플렌드 반도를 뺐을 때는 닉슨 게이트로 미국과 베트남 사이가 아주 악화됐을 때, 그 미군들이 베트남에서 철수하는 그 시점에 중국이 베트남을 침략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스카버리, 필리핀과의 싸움에서 필리핀으로부터 섬을 뺐을 때는 미국과 필리핀이 사이가 안 좋을 때, 그래서 미국이 수비기지하고 클라크 공군기지를 반환할 때 바로 또 중국이 필리핀을 공격해서 그 섬을 뺏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도 이런 중국의 전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본의 해양 군사력. 일본의 해양 군사력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우리보다는 10배 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보다는. 첨단 군사장비, 엊그저께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엊그저께 또 이게 있었죠. 바이든하고 기시다 총리에서 GDP의 2%까지 한다고 그랬죠. GDP의 2%면은 한국 국방비의 2배입니다, 지금. 한일 해군력 보면은 우리 해군력은 아직 일본에 아주 못 미칩니다. 일본이 세계 해군력 2위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세계에 한국보다 훨씬 더 유에 있죠. 그런데 지금 일본은 우리보다 군사력은 적은데 어떻게 있냐? 첨단 장비죠. 첨단 장비. 그래서 일본의 군사력은 이 지대함 미사일을 앞으로 계속 배치할 거다. 지대함 미사일이 뭐냐면은 육지에서 바다에 있는 배에 게 지대함 미사일. 왜 일본이 지대함 미사일이 개발하고 지금 성능이 좋냐면 소련 침공으로부터 일본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대함 미사일을 많이 개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대함 미사일을 일본이 잘 이용하면 일본이 이 중국의 어떤 상륙작전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해상보안청 역할. 해상보안청은 중국의 해경과 해상을 대변하는 그런 대항 요소로 해상보안청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전략은 쉽게 말해서 일본 열도부터 오키나와까지를 하나의 거대한 요새 전략으로 만드는 겁니다. 모든 일본 영토에 미사일을,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해서 중국 함선이 그 요새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으로 일본이 앞으로 첩보위성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이런 방법도 있죠. 일본의 첩보위성은 7개가 있죠. 한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첩보위성이 없어요. 한국은 지금 북한에서 핵무기를 실험을 했다면 첩보 비행기를 가지고 첩보를 수집하는 거고, 일본은 첩보 위성 7대를 가동해서 수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정확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서태평양상에 있어서 지금까지 일본 미국이 주장하는 것은 중국의
EEZ 영역을 마음대로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항행을 주장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동해 지역에서는 중국은 아무 연고가 없습니다. 한국, 일본만 동해하고 연고가 있는데 중국이 그걸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게 논리가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항행 원칙을 동진아하고 남진아에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장을 한 거고, 이 동해에서는 중국이 자유항행 원칙을 주장해서 이 논리에 대한 모순도 우리가 서서히 정립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이렇습니다. 동해 지역이 북방 항로가 개설되면 더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동해 지역은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 또 하나는 미국이 이 전략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ASB라고 해서 항공, 해상 전투였는데 이제는 육지까지 포함해야 된다. 왜? 일본의 지대함 미사일은 충분히 지대함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되고, 지대함 미사일을 중국이 공격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해상 전투뿐만 아니고 육지까지 확대된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울릉도 독도가 포함이 되고 한국의 동해안 일부 군사 도시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 딜레마가 있고, 또 지금 그 인도태평양과 1대1로 이 정책이 맞서는 그 이익 상충 지역에서 우리가 이 지역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해양 관리 시스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이제 제가 여기서 논문을 쓴 이유는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된다. 누군가는 문제를 제기하고 빨리 한국의 후진들이, 그리고 또 한국의 젊은 학자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